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센카쿠 열도 또는 갸오이다오라고 부르는 동중국해 지역을 두고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무력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중국이 우리의 이어도 해역을 감시할 시스템을 시연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숙제가 하나 더 생긴 셈인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치열한 동북아 세력전에 대응할 전략을 어떻게 제시할지 지켜보는 겁니다. 앞으로 5년의 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만나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실형 확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SNS가 들끓었습니다. 서울의 학생들은 역대 가장 훌륭한 교육감을 가장 더러운 정권에 빼앗겼다. 헌재에 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속전 판결은 법정신에도 어긋난다는 등의 격앙된 목소리가 높았지만 당연한 사실을 두고도 그를 두둔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는 등의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주초에 있었던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사과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 사과에 대해 이미 자신의 역사 인식을 말했는데 표를 얻기 위해 다시 지난 역사를 반성한다면 누가 믿을까요? 사과가 진심이라면 대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는 등 불신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반면에 사과해도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지 이제 과거와 화해하고 통합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등의 지지도 많았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안 후보가 이에 대해 사과하면서 대선 후보 지지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업의 부도덕은 반쯤 죽이자 했던 안철수다. 세금 탈루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안철수 후보가 깔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니 이제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사과하는지 함께 지켜봅시다라는 등의 분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0에서 2세 무상교육을 7개월 만에 포기한다는 뉴스도 뜨거운 논란을 불렀습니다. 4대강 사업에 20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정부가 연간 7천억 원의 예산 때문에 무상보육을 포기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 총선 때 급조한 무상보육 정책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려 한다는 등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수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아버지 때부터 반칙과 특권을 배운 게 아닌지 어린 자녀들에게 국적 세탁을 통해 부정입학을 시키면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 누리고 있는 기득권도 모자라 편법과 반칙으로 서민들을 좌절로 몰아간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 시간 연장, 내곡동 사저부지 정부 매입, 싸이 빌보드 차트 2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대선 출마 선언, 현영희 의원 불구속 기소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의 극우 정치인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영토와 역사 문제에 강경 발언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죠. 꼬인 매듭 더 꼬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톡톡 SNS에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족 대명절 추석하면 고향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영만리 한국에 온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낼까요? 박홍규 PD가 전합니다. 10여 년 전 한국에 온 중국인 링메화 씨. 타국살이가 쉽지 않지만 이날만큼은 외국인 친구들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나라 친구들랑 같이 송편을 만드니까 명절 기분도 나고 좋아요. 각 지자체들은 추석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청에서는 링 씨와 같은 다문화 가정 주부 30여 명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차례상 차리는 법과 절하는 방법도 배우고 서툰 솜씨지만 함께 모여 송편도 만들었습니다. 이날 만든 송편은 주위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son편을 이렇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랑 같이 만들어봤는데 굉장히 따라가기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도 참여해 함께 송편을 빚으며 다문화 가정 주부들의 고충을 들어줬습니다. 추석 때
정말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다 같이 한국의 전통 문화, 추석 문화를 익히는데 우리가 같이 준비해주고 또 그래서 가정이 더욱 화목해져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한 동포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저마다 지내는 방식은 다르지만 밝은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우리나라지만 썰매 종목은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쉼없이 기량을 연마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메달의 꿈이 아주 멀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임주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매서운 눈빛과 우렁찬 구호소리, 힘차게 썰매를 밀어보지만 아직 어설퍼 보입니다. 썰매와 어울리지 않는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에 헬멧과 썰매를 돌아가며 쓰는 등 제대로 장비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자들은 초가을의 썰매 트랙에서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을 대표하는 썰매 경기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대한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이 지난 23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봅슬레이 스타트 연습 경기장에서 제1회 스타트 챔피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고교생과 대학생 등 70여 명이 참가해 스피드를 겨뤘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경기는 시속 35km가 넘는 봅슬레이 남자 4인 단체전 경기. 강원 PS 경기연맹팀이 우승했지만 강원도청에는 선수가 2명밖에 없어 다른 팀과 합작해 어렵게 출전했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 같이 해준 그 선수들께 돌리면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스켈레톤 부분에서는 윤성빈 군이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윤 군은 석 달 전만 해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일반 학생이었습니다. 체육교사의 권고로 지난 7월부터 한국 체대에서 훈련을 시작했고 이번 대회에서 5초 002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와서 기분이 좋고요. 국가대표가 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켈레톤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국가대표 유희정 씨는 최근 캐나다와 미국 전지훈련을 통해 기량이 나아졌습니다. 열심히 훈련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은 전국대회로는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국내 저변은 두텁지 않습니다.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도 달리기 등 기초 체력만으로 뽑았고 평창을 제외하면 제대로 연습할 시설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를 이제 많이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선수들, 꿈나무 선수들이 많이 발굴돼서 우리 이제 2018년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꼭 메달을 땄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앞세운 초보들입니다. 하지만 한국판 쿨러닝을 꿈꾸며 동계올림픽 무대에 서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서울신문 임주영입니다. 디자인은 시대에 따라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현재의 경향이 단순미와 세련미라면 미래의 디자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민수 PD가 소개합니다. 실제 지구의 1000만 분의 1로 축소된 지름 1.3m의 지구본입니다. 텐저블 어스라고 불리는 이 작품에서 작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지난 26일부터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는 환경 문제와 미래 디자인을 접목한 디자인 퓨처 알러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등 여러 나라 작가 24명은 다양한 기법과 소재로 환경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한국의 전광영 작가는 전통 한지로 만들어진 종이 묶음들을 다시 한데 모아서 또 다른 조형물을 탄생시켰습니다. 홍콩 출신 작가 모바나 채는 파쇄기에서 나온 재료들을 이용해 옷도 만들고 커다란 천도 만들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작품에 담긴 의미를 알고 감탄합니다. 평소에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이런 디자인적으로 푸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술 작품이 실생활에 쓰이는 물건으로 재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출신 작가 미니위즈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트병을 재활용해 폴리브릭이라는 6면체의 플라스틱 외벽 자재를 만들었습니다. 신축 매장 정면을 재개발 지구에서 버려진 폐자재와
재생 벽돌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의 한 기업체도 소개됐습니다. 작품을 통해 개발에 눈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디자인이 자연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는, 그리고 이 양자 간의 상생을 돕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한 이름으로 탄생과 파괴가 공존했다고 말하는 작가들.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서울의 명소를 탐방하는 비지트 서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1919년까지 명성황후 능이 있던 홍릉 수목원인데요.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호준 선임 기자와 함께 가보시죠. 가을이 와도 멀리 떠나는 건 엄두도 안 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도심 속 숲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있는 홍릉 수목원입니다. 홍릉이라니까 그곳에 누구의 능이 있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곳은 1919년까지 명성황후의 능이 있었던 곳입니다. 을미년 일본인 자객에 의해 시해당한 명성황후는 이곳에 묻혔다가 1919년 고종 황제가 승하하면서 남양주로 이장했습니다. 홍릉숲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성된 1세대 수목원인데요. 일제 때인 1922년에 임업 시험장이 세워지면서 서울 속의 숲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홍릉수목원 입구입니다. 공식 명칭은 국립산림과학원인데요. 저 뒤로 이 숲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을 도심 속 비밀 정원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수목원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제1수목원을 만나게 됩니다. 나구송, 구상나무 등 침엽수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특이한 나무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껍질이 사람의 힘줄처럼 붉어져 보이는 서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최소 200년이 된 숲에만 깃들어 산다고 합니다. 제2수목원에도 주목, 비자나무, 백송 등 침엽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비슷하게 생긴 아름드리 메타세콰이아와 나구송이 나란히 서 있어서 차이점을 구분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아직 여름의 성성한 기운을 다 잃지 않은 숲은 울창하고 싱그럽습니다. 숲 사이 오솔길을 걸어가다 보면 기분이 절로 상쾌해집니다. 수목원 초기에 조성됐던 숲은 한국전쟁 중에 대부분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다시 수목원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돼 지금의 울창한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41헥타르에 13개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무들은 한 12만 그루 정도 되고요. 여기서 연구하는 나무 종류가 1224종입니다. 전체적으로 초본식물까지 해서 3035종을 이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침엽수원을 지나서 왼쪽에 있는 숲이 제3수목원입니다. 목련, 두총나무 등 각종 화렵수가 가을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탱자나무에는 탱자가 탐스럽게 열려 있고 서울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꽃무로 또 활짝 피었습니다. 맞은편의 제4수목원은 고르쇠 등 단풍나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길을 최대한 줄이고 이따금씩 갈래길을 만들어 어느 쪽으로 갈까 잠시 고민하는 즐거움도 줍니다. 제5수목원은 다시 침엽수원입니다. 구상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 키 높은 나무들이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곳엔 보기 드문 꽃도 있습니다. 바로 오갈피꽃인데요. 동그란 모양이 신기합니다. 바로 옆이 제6수목원인 초본원입니다. 이곳에서는 고비는 물론 나비나물, 우산나물, 매듭풀, 삼백초 등 이름도 생소한 초본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약을 만들었다는 천남성도 붉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어지는 제7수목원은 관목원, 제8수목원은 화렵수원입니다.
숲을 탐색하다 보면 희귀한 나무들과도 만나게 되는데요. 제3수목원의 두축나무가 대표적입니다. 암수 두 그루의 이 두축나무는 우리나라 모든 두축나무의 아버지 어머니 나무라고 합니다. 한국인이 최초로 이름을 지어 등재했다는 문배나무도 있습니다. 잔디밭에 넓은 그늘을 들이고 서 있는 1892년생 반송 역시 눈길을 끕니다. 산책로에 나무와 풀 하나하나엔 이름표가 붙어 있어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식물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 대추 등의 유실수들은 탐스런 열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안에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도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홍릉터는 물론이고 고종 황제가 갈증이 나서 목을 죽였다는 어정, 즉 임금의 우물도 있습니다. 이제 홍릉숲을 한 바퀴 돌아서 제2수목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촬영을 하면서 돌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천천히 걸으면 2시간 정도면은 이 숲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릉숲 구경 어떠셨습니까? 서울에 저런 곳이 있었어 하신 분들 많으시죠? 들러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홍릉수목원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을 위해 단체로 신청할 경우 평일에도 탐방이 가능합니다. 가을빛이 짙어가는 계절, 가족과 함께 서울의 유일한 수목원으로 나들이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신문 이호준입니다. 서울신문은 본사 CF와 에너지 절약 등을 주제로 한 UCC 영상물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많은 응모작 중에서 분야별 수상작을 선정했는데요. 서울 부문 대상작과 에너지 절약 부문 최우수작 두 편을 만나보시죠. 60년대까지만 해도 웬만한 시골 장터에서 한 곳 정도씩 쉽게 만날 수 있었던 대장간. 지금은 공장의 대량 생산으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전통 방식 그대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대장장이로 살아가는 형제가 있습니다. 43년 경력의 형 류상준 씨와 12년 경력의 동생 류상남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어린 시절 이웃집 대장장이 아저씨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류상준 씨에겐 평생의 일이 됐습니다. 우리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아니 물에다 쇠만 집어넣으면 뭐 호미도 만들고 뭐 낫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또 그런 거 만드는 걸 내가 또 좋아했고. 형을 따라 동생 류상남 씨가 함께 일하게 된 것은 12년. 두들기고 달구는 것을 반복하며 형제는 수많은 갈등도 뛰어넘었습니다. 형은 자기 물건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랄까? 그런 것 때문에 고집이 좀 쉬어요. 일은 바쁘고 그러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 그냥 몇 개 만들 시간 걸리고 있으니까 성질나죠. 이제 그럴 때 옛날에 한 7, 8년 전에는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 형 돈 버는 거 형 돈 덜 벌겠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 요즘에는 트러블 없어요. 작업하는 중간에 동네 주민이 집에서 사용하던 칼을 가져왔습니다. 동생 류상남 씨가 금세 새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물건이 좋아요. 한번 이제 써본 사람들은 꼭 여기 오게 돼 있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여기. 내가 꼭 와요. 8평 남짓한 공간, 두 형제는 뜨거운 화덕 앞에서 쉴 새 없이 매질을 하며 비지땀을 흘립니다. 형제가 만들어내는 도구들은 하루 100여 개, 괭이, 호미, 낫과 같은 농기구는 물론 건축자재, 인테리어 소품 등 종류도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30년이 지나도 이곳에서 쇠를 두들기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 뭐 죽을 때까지 여기서 했으면 좋겠고 뭐 공방 같은 것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애들 견학 같은 것도 좀 견학도 오고 뭐 와서 뭐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바람이죠. 더운 여름날에도 뜨거운 화덕 앞에서 경쾌한 망치질 소리를 내며 일하는 두 형제. 체온을 넘나드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형제의 의뢰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이 에너지 절약의 날인가? 에너지나? 아니, 몰랐는데요. 오늘이 에너지의 날인 것도 알아요, 혹시?
8월 22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바로 에너지의 날입니다. 이날의 또 다른 이름은 불을 끄고 별을 켜는 날, 즉 밤 9시부터 5분 동안 전기불을 끄는 것으로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보는 날입니다. 벌써 9번째 시행되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서 이곳 시청 앞 광장에서는 낮부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의 날은 언제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을까요? 행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2003년 8월 22일이 그때까지 역대 최고 전기 소비량을 기록을 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을 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여름철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단 하루 동안, 그것도 단 5분 동안만 형광등을 끄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형광등을 누가 잠깐 동안 5분 동안 끄는 거를 누가 요구하고 누가 그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식을 개조하고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하는 거죠.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소등 행사가 밤 9시부터 5분간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주최 측에 따르면 시청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총 63만 가구가 자발적으로 소등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약 90만 오늘 하루 동안 평소보다 절약된 에너지의 양은 총 120만 kW. 이는 화력발전소 한 기와 맞먹는 적지 않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시각, 시청 광장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명동에서는 이런 행사가 무색해질 만큼 평소와 다름없는 전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의 날이 단순히 5분 동안 전기를 절약하는 날이라면 이번 에너지의 날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지 5분 동안 불을 끄는 행사만으로는 서울 하늘의 별을 켜기에 아직 역부족인 듯합니다. 에너지의 날 행사가 보여주기식 행사로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서울 하늘의 별을 켤 수 있지 않을까요?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짧은 연휴라서 집에서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비성길에 오르는 분들도 많으시죠? 모쪼록 몸도 마음도 평안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TV 속 서울신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